지난 목요일의 상황이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우리 박준 변호사님 예측하셨습니까?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빨리 이렇게 전개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상당히 빨리 전개하길래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빨리 전개를 했다. 다 법이나 원칙, 관행 이런 거 다 깨고 막 했던 거예요. 막 콩 꺼먹듯이 이렇게 했던데 결국은 파기환송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걸로 보이고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 개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쿠데타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더군다나 대법관들이. 예.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심지어는 경선 중도 아니고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버젓이 확정됐고 온갖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1등을 달리는데 네. 그 후보를 상대로 출마할 수 없는 유죄 취지의 판결을 네.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저는 선거 개입이지만 무죄로 털어주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죠. 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 얘기 다르겠지만 이해식 실장 같은 경우는 6만 쪽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서 A4 용지 박스를 한 10박스를 쌓아놨더라고요. 6만 쪽 보려면 이 정도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AI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6만 어. 쪽은 9일 만에 읽으려면 6,667쪽을 하루에 읽어야 돼. 12명 다 읽어야 되는 거고.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200에서 300쪽 하루에 읽기도 쉽지 않다. 속독 전문가가 찾아보니까 1,000쪽에서 2,000쪽 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읽어야 되고 7만 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7만 쪽은 하루에 7,778쪽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마지막에 판결문까지 쓰려면은 이게 가능한 시간이냐라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의심스러운 네. 거잖아요. 법률적인 내용을 다 떠나서라도 이게 가능한 시간인가? 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거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볼 네. 수밖에 결론을 내놓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 복사도 안 합니다. 그럼 뭐하러 7만 쪽 복사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숙고를 해야 되고 2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2심 판결문 아예 전혀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짧게 1심 공소장이나 검찰 요지대로 그냥 간 것 같거든요. 네. 내용을 뭐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앞만 생각 저는 아직 제가 앞만 읽어봐도 그게 왜 유죄인지 모르겠어요. 느낌이잖아요. 내가 기분이 그렇다는데 그게 뭐 범죄가 됩니까? 뭘 그러니까. 그르칠 목적입니까? 네. 아니 골프 사진을 4명으로 줄였잖아요. 어. 그 조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앞만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왜 대법관들은 왜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왜 그 사진을 4명 골프는 4명이 쳐. 너들도 알잖아. 골프 치잖아. 4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을 하든지 6명을 줄이든지 딱 4명 해가지고 골프 모자 옆에 다 있고 그러니까.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못합니까? 이게 뭐라고 유죄를 해가지고 결론은 참혹해요. 430억 토해내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했는데 그래 따지면 윤석열이 김만배 몰랐다면서요. 그러니까 돈 10원도 손에 뭐 이익 못 봤다면서요. 도약성서 와이프 다 외운다면서요. 다 유죄지 이래 따지면. 그러니까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 11층에 이제 대법원장 옆방에 있는 합의실에서 이렇게 2번 심리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12명 고장 모여가지고 2번 합의하고 결정 이렇게 내린다는 게 그게 웃긴 거예요. 납득 갑니까? 제가 만약 숙고를 해가지고 그 판결문 봤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2심하고 지금 대법원과 큰 차이점이 뭐냐면 2심은 그 하나하나 다 분석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골프에서 잘랐던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다 해놨으면 맞아요, 네. 그거 다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통으로 다 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판결할 것 같으면 이건 누가 봐도 선입관을 갖고 한 거거든요. 시간도 네. 마찬가지고요. 무슨 심리가 있었겠습니까? 1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뭐 12명인지 모르겠지만 10명은 다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 누가 법원 판결을 믿겠어요. 저는 이제 그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의 인원 구성과 인원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는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뭐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뭐 여러 가지 구성이 돼서 9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인 체제로 완벽하게 판결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이제 8명이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는 기각을 시켰고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건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검찰 탄핵, 감사원장 탄핵 또 안 된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구성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신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이거는 진짜 믿고 싶진 않은데 이번에는 12명 중에 10명 윤석열
임명한 사람은 어. 그대로 똑같은 의견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2명은 또 똑같은 내용이 내고 이렇게 인원 구성에 따라서 누가 임명했는지 따라서 똑같은 의견을 낼 거면 이렇게 구성이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냥 거기 거수기예요, 거수기. 국민의힘 가서 있는 게 나아요. 네. 권성동, 권영세 가서 하라 그래요. 아니 그리고 뭐 판사를 만드는 이게 사실 없었습니까? 국민의 유권자의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네. 적어도 12명이 만장일치를 하려는 노력 정도는 해봤어야 최소한, 되는데 맞아요. 10대인데 그냥 발표해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잘못된 예. 거예요. 생중계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네. 야, 이것도 다 의도된 걸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 진짜 의논이 좀 그러면 평의하면 우리 대법 그 헌법정 봤잖아요. 그렇게 끌었단 말이에요. 네. 만장일치를 노력하든 어쨌든 한둘 두 달 막 끌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대법원은 그런 없어요. 그냥 그래 생각 그래 난 달라 그냥 이래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했지만 윤석열이 임명한 권영세나 권성동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법관 뽑아놓은 거거든요. 음. 아니 또 죄송하지 문재인 쪽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하고 임명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청래 박찬대가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판결이고 법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뿌리 깊은 사법부의 카르텔이 작동을 했고 이거는 카르텔을 넘어서 스스로가 대한민국 정점에 있다는 오만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코트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양승태 예. 대법원장은 양승태 코트. 맞아요. 지금 조희대 코트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뭐 뒤에서 박근혜랑 뒷거래하면서 만들고 싶었던 게 상고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관의 지위는 최정점으로 유지를 하되 우리 너무 많고 우리 인원 늘리는 거 너무 싫어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 사람이 많은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 누군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권위를 타파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헌법재판소처럼 9인으로 한다가 규정이 돼 있고 뭐 13인 이상인가 그렇게 규정돼 있다면서요. 네. 그럼 13인에서 30명으로 늘려버리든지 아니면 뭐 인원 구성을 다르게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만들든지 이런 권위를 좀 땅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최정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내리고 너네가 대통령을 뽑지만 그 대통령을 선택하는 우리야라는 메시지를 준 거랑 다름없거든요. 이런 오만함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탄생했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손질해야 된다. 정권을 바꿨을 때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호처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우리가 대법원을 간과하고 있었다. 대법원까지도 저는 분명히 권력기관 개혁에 포함시켜야 되는 포함시켜서. 것이고 저는 하나 좀 의심스러운 게 이렇게까지 또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워낙 뚜렷하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을 내니까 12월 3일 내란 당시 그 당시에 한 뭐 최상목이 쪽지를 받았느니 마느니 맞아요. 한덕수가 뭘 네. 어떻게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 얘기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비상계엄 날에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계엄 당일에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분명히 계엄을 하고 나면 누군가를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잡아오라고 한 건 우리는 의심이었지만 체포 명단이 나왔죠. 야당 당대표와 여당 당대표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했었는지 영연백을 사서 여기에 넣으려고 했는지 안 보이는 벙커에 넣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증거를 덮어 씌워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대법원한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다 나왔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면 공모자 이런 것들을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대법원 내에서도 지령을 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좀 의심을 강하게 열어둬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보태서 말하면은 네. 119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지만은 정작 대법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비평을 하거나 이상하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어쩌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했었는데 네. 왜 여기서는 갑자기 끼어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음. 사법 소극적이라 표현하잖아요. 이런데 끼어들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런 심정을 가졌다면 10명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끼어들지 말았어야 돼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네. 10명이 모여보니까 이거 야 우리 이재명 안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타임테이블상 대선 국면이 아니면 뭘 할 수 있지만 야 6월 3일날 야 선거한다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야 우리는 뭐 끼어들지 말자. 선거하지 말자. 예. 선거하지 말자. 이런 게 예. 정상이에요. 근데 막 갑자기 막 땡겨가지고 막
막 날짜 다 땡겨 지금 선거하잖아요. 이게 끼어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치 개입인 거고. 네.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요. 몽테스큐에. 삼권 분리. 분리. 국회가 입법부고 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행정 네. 그리고 법관들이 사법이잖아요. 네. 국회가 법을 만들면 집행을 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이에요. 여기서 다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어떤 지켜야 될 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안 침해하고 견제와 균형이 올리잖아요. 네. 근데 사법부는 지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에 얍삽한 꼬로만 짓 해야 되나?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뭐 민주당이 탄핵만 남발로 탄핵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심사를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대항 수단이 없으니까. 탄핵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남은 거는 결국 입법이거든요. 법률 다 통과시키면 돼요. 지금 아까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헌법의 규정 안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진리는 상고법원 만들고 싶다며요. 그러니까 대법관 한 100명 만들어주면 돼요. 나도 할게. 나도. 자격 요건은 되시잖아요. 되지. 네, 됐잖아요. 20년 이상 근무했는데. 네, 대법관 자격도 되시고 큰 차이도 없어. 특검 자격도 되세요. 나랑 큰 차이도 없어, 저 네. 양반들. 아니 근데 저희가 그래 하자. 아니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일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자신이 없어지는 게 네. 혹시나 이게 파기환송돼서 선거일 전에는 뭔가 항소심 결론이 안 나올 거라고 상식적으로 믿어왔는데 네. 혹시나 미친 척하고 이게 지금 레이스 중에 선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거? 쪼매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뚫고 있거든요. 네. 예컨대 저는 또 충격적이었던 게 이완규를 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어떻게 이완규를 임명합니까? 헌법재판관에 이완규라는 내란의 어떤 우두머리 친구에다가 쫄병에다가 그 변호사에다가 가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간이에요. 네. 내가 이완규라면 그런 제안이 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를 갑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그래 돌아가야 되는데 넙죽지가한데 내 꿈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었대. 뭐 버킷리스트였대. 그걸 할 때부터 이것들 돌았네. 근데 그 빈틈을 법에 없으니까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도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진행자님 말씀처럼 정말 암만 계산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암만 제가 계산해봐도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예측을 못 해드리는 게 다 틀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아니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게 네. 후보 등록일이 11일인데 그 이후에 만약에 선거를 한다?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진짜. 민주당 없어지고. 민주당 없어지는 거예요. 후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는 뭐 불가능한데 7일이나 20일이나 사실은. 뭐 불가능하긴 한데 네. 이런 상황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불안해. 그래서 본질은 저는 선거 개입이라고 보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완규를 지명했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파면 직전에 이완규를 한덕수의 입을 통해서 발표하게끔 만들었으면 그와 함께 발표한 함상훈도 저는 문제 있는 인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규가 워낙 뚜렷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란에 가담하고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전 민주혁수석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완규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과 함께 발표된 함상훈이 이상할 겁니다. 근데 잘 안 보여 있죠. 이완규가 워낙 컸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함상훈과 또 하나의 함상훈들이 전 조희대와 그렇지. 지금 임명된 대법관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10명을 쭉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만 기억해서 그렇지 나머지 9명도 함상훈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한 코드 인사고 나한테 절대적으로 충성할 사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제 추측입니다만 어떠한 특정한 약점을 잡고 임명하지 않았을까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임명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도 파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의 그렇습니다.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는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탄핵을 남발했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정권이었으면 탄핵을 하기 전에 사퇴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장관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최재 감사원장 임명할 때 감사원장이 나와서 대통령 명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언제부터 대통령 명에 따르는 곳입니까? 대통령으로부터도 분리돼서 견제를 하는 곳. 사실은 감사원장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형이 아니고요. 이회창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정상적인 감사원장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인사청문회 할 때 내가 감사원장 한번 받아먹겠다고 대통령 명예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사실은 이거 날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발언 자체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건데 상권분립이 무너진 건데 그냥 임명을 강행했었죠. 그리고 수많은 장관들의 막말 논란,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과격한 발언, 그리고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같은 거 아예 대놓고 그렇죠. 그 유튜브를 네. 개설해서 윤석열 정권을 물고 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명하는데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탄핵을 남발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탄핵하기 전에
사퇴시키지 않은 이 정권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행정부의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행정부의 독재가 시작됐으면 입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움직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었던 법안 발의라든지 또는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는 탄핵안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대강으로 대체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해킹한 사람들을 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채택할 수 있는 법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렇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법률이라는 게 사실은 제적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출석 그렇습니다. 가반입니다. 네. 1분의 1이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 상황으로는 대통령만 바뀌면 거부권만 없으면 다 통과가 충분히 할 수 가능해요. 있죠. 네. 다 가능해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살짝 얘기를 했는데 헌법 84조에는 아주 추상적으로 재직 중에 외환 내란 빼고는 형사상 불초추가 된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럼 법률은 그걸 갖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거든요. 맞습니다. 재판 중지한다면 끝이에요. 진짜로. 그게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 절대 다수설이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소추엔 포함된다고 돼 그렇게 있는데 얘기하고 있죠. 하도 네. 이상한 애들이 막 아이라고 오게 싸니까 명확하게 해준다. 예, 명확하게 하면 음. 법을 만들면 되거든요. 어. 또 필요한 건 뭐 있어요? 헌법재판소. 다 만들면 돼요.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한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안 맞죠. 그 틀에 이렇게 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대법원이 지금 벌써 그 깨를 사법부가 그걸 깨버린 틀을 거거든요. 깨버리니까. 깨버린 거죠. 네. 행정부는 벌써 깼었고. 그러면 국회가 유일하게 민주당 뭐 야당 쪽이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입법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지금 뭐 국무위원이 부족해서 뭐 어떻게 네. 통과된다 이렇게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법안 올려놓으면 15일 만에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네. 심의를 못 거친다고 하면 지금 14명이니까 국무회의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상황상.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그걸 떠나서 뭐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날 바로 다 그냥 한 100개 정도 법안 통과시키면 돼요. 강력한 행정 집행의 대가로 인기를 끌었고 그걸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까지 정식으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집권 이후에 어떤 일을 할지는 분명히 뻔히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짚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법관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정점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만을 부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토부 압력 부분도 판넬까지 들어서 설명을 했다. 이건 저는 적극적으로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태도의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네가 우리한테 와서 빌고 해명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가 어디 건방지게 판넬까지 들고 와서 얘기를 해.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무죄를 줄 수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네. 판넬까지 들어서 이런 표현은 저는 들어가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죠. 예. 네, 그럼 내가 그럼 억울하면은 판넬까지 들면 굉장히 건방지게 해명하는 거고 판넬 없이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하면 아주 선처를 구하는 해명입니까?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싫다. 이 한 사람은 싫다. 저는 이준석도 그렇고 뭐 홍준표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소고발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내용이 9일 만에 판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이건 오세훈도 네. 이준석도 홍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와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 9일 만에 판단할 거면은 그럼 1심, 2심 왜 1년, 1심 왜 2년이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대법원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 플러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윤석열로 자꾸 돌아가서 이상한 판결들이 좀 계속 생기잖아요. 구속 취소 때부터 해가지고 법원이 왜 저러나. 제가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을 일으킨 게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경찰 군대를 동원해서 하려고 했어요. 총칼로. 예, 네. 실패했죠. 근데 가만 생각하면 윤석열은 그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있던 자입니다. 다 서울법대고 다 친구 아니면 동기고 뭐 이래저래 조희대랑 친하니까 뽑아줬고 그 다 같은 비스무리한 사람들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총칼로 국민도 짓밟으려고 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법 이용해가지고 하면 매우 간단해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지금 목이 칼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네. 이걸 안 하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고 전화 돌립니다. 바로 문자라도 아니면 아무 문자라도 넣겠죠. 조희대한테. 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 윤석열이 총칼로 국민도 짓밟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장 하기 좋은 내가 속해져 있었던 사법 카르텔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도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2의 내란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 판결을 논리적으로 짚어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된 발언들이 보면은 본인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를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게다가 심지어는 유권자의 마음에서 관심법까지 써가면서 해석을 내놓는데 네. 그런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저는 또 떠오르는 장면이 홍장원 얘기하면서 저도 반주를 좋아하지만 목소리 들으면 딱 좋아한다. 그런 해명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법조인들이 분노했었던 거 기억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행위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교유 행위. 그러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골프 친 교유 행위 거. 그대로 네. 그 용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날뛰었던 검사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 대법원장이 짬짬이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출범을 해서 네. 뭐 총괄 선대위, 상임 선대위 뭐 이렇게 친노로 대표되는 또는 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조희대 네. 대법원장과 동기다. 그리고 이석연 법제처장은 또 MB 쪽에서 법제처장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양쪽에 양지정에 있는 법조인들이 다 나와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회의 네.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섣부른 판단이었다. 아니 그리고